심지어 막 왕도 자기 어머니랑 뭐 저기 누구야 주인공 할머니랑 뭐 친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100% 상상입니다. 시각장애인, 저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막 장난이잖아요. 막 그 팔척기를 막 부르고 장군이 부르면서 막 열연을 하시죠.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거슬렸던 게 왕 뒤에 사슴뿔에 뒤에 칼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무사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아쉬웠던 게 있었지. 뭐가 아쉬웠냐면 조선은 음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라! 나갔잖아. 근데 난 거기 너무 아쉬웠던 게 도성에 나가자마자 산골이야. 이러고 재밌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쉬운 건데. 무속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조선사회 때 계속 발전해 온 게 아니고 언제나 기층 민중문화로 존재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궁을 보고 있으면 조선의 여인네들은 다 무인들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나오고, 심지어 막 왕도 자기 어머니랑 뭐 저기 누구야 주인공 할머니랑 뭐 친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100% 상상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무속을 등한히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이 시간이 1000년이 넘기 때문에 민속신앙이나 무속신앙이 고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당들은 지역의 평범한 여인네들의 그 여성들이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직관적인 것들이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건 자기들과 만나는 민중의 눈높이에 맞아서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왜 쌀을 뿌려요? 왜 소금을 뿌려요? 왜 팥을 뿌려요? 팥은 가만히 보면 빨간색이 아닌데? 근데 그게 뭐예요? 민중들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갖다 바치기도 쉽고 뭐 누가 봐도 좀 직관적이고, 그리고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건 파묘 때도 다뤄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건데, 조선시대 때는 돼지가 없었다. 그래서 쓸 거면 소를 써야 된다. 뭐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넝쿨이 이렇게 딱 아름답게.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보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걷어냈어요. 왜냐? 자연의 생명력이 여전히 강한 때이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을 위협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담쟁이 넝쿨이 되게 예쁜 건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또 하나 뭐냐? 우물 얘기 나오죠.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런 야담이나 야사나 민담이나 전통 이야기에 우물 이야기가 또 거의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찾으면 유사한 게 있어서 백과사전처럼 표현하는 건 현대의 이 괴물 백과사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니까, 인간사가 다 똑같으니까 사례는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일반적 경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우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물이 많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물을 길어 먹었어요? 한강, 청계천, 그런 데 가서 물 이렇게 먹고 물 기르고 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 얘기도 많지 않아요. 우물 얘기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냐? 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물 얘기나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일제 강점기나 산업화 시대 때.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저도 옛날에 용마 수영장 갔었을 때 우리 엄마 저 놔두고 그냥 막 이렇게 아줌마들 이렇게 수다 떠는데 저는 거기 잘못해서 180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안전지수 개념이 되게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익사 사고가 되게 많았죠. 그럼 물에 빠져 죽거나 물귀신이 힘을 발휘하거나 하는 건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특히 우물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귀신이나 공포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건 전통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러고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틀렸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따짐 가운데서 그 다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시각장애인, 저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이제 막 장난이잖아요. 막 그 팔척기를 막 부르고 장군이 부르면서 막 열연을 하시죠.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뭔 줄 알아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때 이제 맹인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명통사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 기관들도 있었어요. 왜냐? 제일 흔한 게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 학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악성박에는 상소문을 올렸고, 세종의 인본주의적 통치 철학으로 인해 시각장애인 학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부여하였다. 이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많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쌀도 갖다 기부하고 이런 기록들이 실록에 되게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이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들고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김반말이 그거예요. 50개 맞죠? 정확하게 50개거든. 뭐냐면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참 진짜 저 교회 다니고 다 아실 텐데 주역 강설. 뭐냐? 제가 또 이번 학기 때 대학원에서 주역을 배우고 있거든요. 뭐냐면 사실 조선시대 때 제일 영향력이 강했던 건 뭘까? 점이에요. 점이에요. 무속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게 드라마니까 막 죽고 죽이고 하니까 재밌지만 대부분 점을 왜 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이 동아시아는 중국까지 가는 얘기인데, 고대 상나라 때 이 소위 말하는 갑골문 들어보셨죠? 점을 되게 많이 쳤어요. 근데 그때 문헌들을 보면 다 그거예요. 이 날짜에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날짜에 싸움 우리가 이깁니까? 전쟁에서 이기는가 지는가를 두고 그렇게 점을 많이 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지배층들의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 문화가 점점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운수로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 64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궤를 놓는다 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궤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주역이 뭐냐? 주나라의 역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삶과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운행을 64개로 정리한 거예요. 총 50개입니다.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해요. 딱 보면 하나를 빼요. 놔요. 이건 태그 기준인 거죠. 그리고 무심하게 나눠야 돼요. 무심하게. 그리고 하나를 빼서 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단 왼쪽부터입니다. 4개씩 빼야 돼요. 4개씩. 4개씩. 좀 이렇게 멋있게 좀 해주세요. 4개씩 빼야 돼요. 이렇게. 하나 남죠? 하나 남죠. 이렇게. 그 다음 이쪽 있죠? 그러면 4개씩 빼요. 혹시 전문가들은 너 되게 못한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한 번 해보고 지금 2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재미로 보여드리는 거긴 한 겁니다.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뺀 다음에, 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요 개수에 따라서 쾌를 정해요. 그걸 6번 하는 거예요. 6번 한다면 그 안에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하게 되면 이 64쾌 중에 하나가 나와. 요게 이런 주역 강설의 여러 주역 책들을 보면 각각의 쾌마다 설명들이 있어요. 이 점 매일매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하면서 한번 봤더니 지도자의 삶 뭐 이러면서 막 나와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도자로서 상대를 이해하고 호흡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위주로 가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성리학자야. 근데 보면 그 옛날 얘기가 같이 나와서 8월의 흉해. 그럼 제 머릿속에 지금 지도자로서 훌륭한 삶을 사는 도덕적 덕목이 남겨 있을까요? 아니면 8월에 흉한 게 남아 있을까요? 둘 다 남겨져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8월 달에 걱정이 되는 거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수행이 덜 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걸 누가 했어요? 저는 지금 완전 엉망으로 했는데, 핵심 뭐냐면 이거는 유학과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스스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무속이 더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학문을 좀 하고 사서삼경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주역을 배우면 누구나 점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막 깡철이와 팔척기 원한, 엑소시스트 막 갑자기 막 선비 유생이 막 뭐 날리고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점인데 점을 유학이 포섭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미술적으로 아쉬웠던 건 이번에는 미술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단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전통 색감을 대신에 뺐죠, 좀 거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자세히 보시면 푸른 빛깔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청화에 뭐 오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걸 좀 빼고 주로 파란색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영상미가 되게 좀 차분한 느낌이 나게, 귀신 나오기 딱 좋게 이렇게 바꾼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한국형의 독특한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미술적 형상화가 되지 않을까?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좋은데 두 가지가 진짜 아쉬웠어요. 첫째는 뭐가 아쉬웠냐면, 첫째는 데뷔전 뒤에 민화 병풍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풍으로 발전한 나라거든요. 병풍이고 일본은 장벽화, 벽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풍을 활용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민화를 그리셨더라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막꽃 같은 것들. 민화는 백성들이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고, 그게 1980년대 90년대 때 민중문화를 돌이켜 본다고 하면서 지금 민화 운동이라는 게 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거 써도 되는데 좀 아쉬웠죠. 왜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조선 후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왕실에서 쓰는 병풍들을 보면 중국의 어떤 도교 혹은 어떤 그 중국의 환상세계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 되게 화려한 병풍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좀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건 칼.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극에서 너무 궁궐에서 다들 칼을 차고 다녀요. 사대부의 문화가 아니에요. 칼을 차도 그렇게까지 누가 노골적으로 찹니까? 그리고 제일 거슬렸던 게 왕 뒤에 사슴뿔에 그 칼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무사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왜 저기다 그 검을 걸었지? 이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더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때 왕의 행실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칼이 아니라 조총을 엄청 강조해요. 이미 임진왜란 이후에 총의 시대가 됐어요. 정조가 막 행궁에서 머물고 있는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앞에 다 조총 들고 다 포위해서 그만큼 이제 총의 위세 같은 것들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검을 숭상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일본 문화죠. 육상과 거기 이제 새로 만든 이순신 동상을 보면 활을 그려놨잖아요. 한국은 활의 민족이에요. 이성계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활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검을 숭앙하는 거, 이건 한국적인 건 진짜 아니다. 옆에 제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좀 아쉽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하나 있다. 진짜 아쉬웠던 게 있었지. 뭐가 아쉬웠냐면, 조선은 음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라! 나갔잖아. 근데 난 거기 너무 아쉬웠던 게, 도성에 나가자마자 산골이야.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면 남대문밖에 어딥니까? 남대문 시장하고 용산 쪽이잖아요. 동대문밖에 어디예요? 창신동, 풍물시장 있고 DDP 있는 데잖아요. 서대문은 지금 없지만 이 돈이문 쪽 나가면 서대문 사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성을 나오면 더 나가야. 그리고 더 나가볼까요? 더 나가면 저쪽 이제 특히 서대문 쪽으로 가면 마포는 조선 후기 때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실은 도성 밖이 굉장히 이 물산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남대문 쪽으로 나가서 용산 쪽으로 가면 전국의 쌀이 글로 다 와. 근데 우리는 뭐 도성 밖 가자마자 산골이잖아. 이건 너무 조선을 무시했다. 한양이 어떤 곳인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이렇게 번화하다 갑자기 어떻게 도성문 벗어나니까 갑자기 막 두메산골이 나오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항의한다. 조선은 그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이런 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무당이 부적을 쓸 때 한문을 막 쓰잖아요. 무당이 어떻게 한문을 씁니까? 문자 권력이 사대부들한테 있는데 이 무당인 이런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비슷하게 막 영어하게 막 눈 그리고 코 그리고 막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할머니 무당께서 붓글씨도 너무 잘 써. 왜 우리나라의 사극은 다 붓글씨 이렇게 잘 쓸까? 못 쓰면 안 돼? 다 잘 써. 그런 건 좀 아쉬웠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이 걸 갖고 왔어. 그만큼 열심히 봤다. 곽재식의 빈자리를 채우기 노력했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할 게 그거 같아요. 좋아, 네가 까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선은 무슨 귀신 이야기를 즐겼어?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야, 나 깜짝 놀랐어. 세상에, 야, 이번 귀궁팀이 어우야담을 읽었나 봐. 경귀석이 나와요. 귀신을 물리치는 경귀석. 원사아는 소경대왕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문관으로 이름난 선비인데, 이제 그 누이 동생이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이 동생이 미친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하면서 막 거의 막 죽어갈 상황도 되고,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이 원사안의 형수가 남씨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 막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남씨의 목소리를 내고 빙의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증세가 사라지질 않아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씨 호령을 좀 이렇게 몰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고민하던 중에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센 장부가 딱 대청에 내려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보세요. 마당이 있고 대청이 있죠. 그리고 방이 있죠. 대청마루 원래 신주단지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는 오늘 우리한테는 시원한 마루지만 옛날엔 신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장부가 왔다는 얘기는 신이 내려온 거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우만이라는 강이 있다. 근데 그 강 가운데 수십 보를 들어가면 자수정이 있을 것인데 길이가 요만하는데 그 수십 개가 있다. 그걸 갖고 와라. 갖고 왔더니 없대. 또 갖고 오라.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갖고 왔더니 그 안에서 하나를 다 꺼내더니 거기서 여러 자수정 중에서 돌 하나를 꺼내더니 그 돌이 경기석이다. 이 경기석은 암컷과 수컷이 있다. 용왕의 책상 위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인데 마침 그닐 용왕이 밖에 나가 논이라서 이 돌이 잠깐 호숫가로 놀러 나온 것이다. 수컷은 내가 다시 찾을 줄 알고 호수 깊은 곳에 피해 들어갔으니 지금 네가 얻어온 것은 암컷이다. 그래가지고 이 암컷 경기석을 갖고 와서 자기 누이 동생한테 들어왔었던 남씨 부인의 홀령을 빼내는 기사가 어우야담에 나와요. 그걸 차용했다는 측면에선 너무 재밌다. 이런 어떤 작은 야담의 기사를 끌고 와서 방대한 미니 시리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사실 귀신은 궁궐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균관, 승정원 이런 데 귀신이 많이 나와. 권력 잡으면 막 대신데 뭐가 날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승정원이 이제 막 왕의 비서실 또 언관 이런 데서 관청에서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고 그 귀신들이 또 보면 그냥 귀신들도 있는데 권력을 다퉜던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귀공편이 나왔잖아요. 다음 편은 이제 의정부 이렇게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는 이 경기석 얘기를 갖고 와서 핵심 얘기로 만들었다는 게 어우야담 팬으로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비난과 비판이 아닌 숙부와 토론의 시간, 민담과 야담은 재밌다.